저는 오늘 한 가정의 비극을 불러온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 전화는 며느리 송영숙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45세의 송영숙은 간호사로 근무하면서도 집에 돌아오면 깊은 적막 속에 묻혀 살았다. 남편 김민섭의 나이는 50세,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으로 성격은 무뚝뚝하면서도 무심한 사람이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다. 4년 예정으로 장기 해외 출장 중이며 2년 전 한국을 떠나 미국에서 일하고 있다. 돌아오기까지는 아직 2년이 남아 있었다. 딸 김아람은 아빠를 따라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한국에선 오직 영숙 혼자만 남았다. 집은 늘 고요했다. 전자레인지에 데워 먹는 편의점 음식 냄새가 공기 중에 은근히 남아 있었고 남편이 쓰던 책상 위에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병원에서 환자들을 돌볼 때는 분주했지만 퇴근하고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가라앉은 듯 앉아 멍하니 시간을 흘려보내곤 했다. 나는 왜 이렇게 공허하지? 영숙은 자기 자신을 달래기 위해 휴대폰을 붙잡았다. 밤마다 SNS, 채팅방, 영상통화 앱을 뒤적거리며 누군가 나를 알아봐주면 좋겠다는 갈망을 품었다. 그때 운명의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헐로, Can you hear me?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흘러나왔다. 영어였다. 영숙은 잠시 멈칫했다. 여보세요? 한국어로 말씀해 주세요. 전 영어 못해요. 그러자 곧 유창한 한국어가 이어졌다. 아, 미안합니다. 전화를 잘못 걸었나 보군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끊으려던 영숙은 무심코 물었다. 여긴 한국인데 어디에서 전화하신 거예요? 저는 미국에서 파병 나온 미군 장교 데이비드 리라고 합니다. 지금 한국 기지에서 근무 중인데 국제회선이 꼬여서 가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호기심이 스쳤다. 그런데 한국말을 정말 잘하시네요? 외국분 같지 않은데요. 데이비드 리는 미소 섞인 목소리로 답했다. 아, 어머니가 한국분이십니다. 저는 미국에서 자랐지만 집에서는 늘 한국어를 썼어요. 그래서 발음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대화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럴듯한 설명이었다. 영숙은 아, 그래서 한국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구나 하고 안심했다. 낯설던 그에 대한 경계심은 어느새 부드럽게 풀려나가고 있었다. 데이비드 리는 잠시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가끔 통화해도 될까요? 저랑 통화하시는 게 혹시 부담스러우신가요? 사실 전 한국에서 아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요. 군 동료들과는 업무 얘기만 하다 보니 마음을 나눌 상대가 전혀 없습니다. 당신과 몇 마디 나눴을 뿐인데 마음이 편해집니다. 가끔, 아주 가끔이라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 원치 않으시면 절대 강요하지 않겠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의 말은 마치 오래된 친구가 건네는 듯 진솔했고 경계심보다 묘한 동질감을 불러일으켰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다. 네, 뭐 가끔 정도라면 괜찮겠죠. 그 순간 영숙도 모르게 마음의 문이 살짝 열려 있었다. 대화가 이어지다. 그날 이후 전화를 몇 번 더 주고받았다. 그는 영숙의 하루를 꼼꼼히 물었고 그녀가 말하는 사소한 일상에도 귀 기울였다. 사람 마음이 힘들 땐 누군가 옆에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죠. 당신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아요. 낯설지만 놀라울 만큼 대화가 잘 통했다. 국적도 직업도 달랐지만 외로움의 결은 묘하게 닮아 있었다. 몇 차례의 대화를 거치며
영숙의 마음은 조금씩 열렸다. 그동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속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녀는 오랜만에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다. 얼마 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영숙은 현관 앞에 놓인 작은 택배 상자를 발견했다. 포장을 열어보니 예쁜 머그컵과 차 티백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짧은 메모. 당신이 늘 커피만 드신다 하셔서 몸에 좋은 차를 보내드립니다. 밤 늦게까지 일하시니 따뜻한 차 한 잔으로 마음을 달래시길 바랍니다. 뒤. 영숙은 한동안 상자를 품에 안고 움직이지 못했다. 그녀가 무심코 흘린 말조차 기억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남편도 딸도 해주지 않았던 세심한 배려였다. 그날 밤 컵에 뜨거운 물을 부어 티백을 우리며 영숙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는 걸까? 어느 날 밤 영숙의 차가 귀갓길 도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멈춰섰다. 비상등을 켜고 당황하던 순간 본능처럼 그에게 전화를 걸었다. 괜찮습니까? 지금 어디 계신 거예요? 그는 다급히 물으며 근처 견인업체 번호와 긴급 출동 연락처를 곧장 찾아 메시지로 보냈다. 당장 달려갈 순 없지만 당신을 혼자 두고 싶지 않습니다. 견인차가 도착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그가 건네는 목소리는 캄캄한 밤 도로에서 커다란 등불 같았다. 영숙은 낯선 도시의 길 위에서 혼자가 아님을 처음으로 느꼈다. 그리고 영숙의 생일. 딸도 남편도 연락조차 하지 않은 날이었다. 그러나 데이비드 리는 밤 12시 정각 해피 버스데이 투 유라는 메시지와 함께 짧은 음성 파일을 보냈다. 낮고 부드러운 그의 목소리가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다. 당신의 특별한 날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왈칵 터졌다. 기억해주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는 단순한 대화 상대가 아니라 외로움 속에서 손을 내밀어준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는 통화나 문자 사이사이에 군대 생활을 하는 장면을 찍어 수시로 보내주었다. 그러한 그의 행동은 나에게 믿음을 심어주었고 불안감을 불식시켜 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비드 리는 진지한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전 올해 37이고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군 생활이 길다 보니 제 곁을 지켜줄 사람이 없었죠. 하지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처음으로 미래를 그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 임무가 끝나는 대로 당신을 미국으로 데려가고 싶습니다. 거기엔 제가 마련해 둔 집이 있습니다. 앞마당에는 잔디밭이 있고 아이들이 뛰놀 수 있는 넓은 공간도 있어요. 2층 집엔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여유로운 중산층의 생활을 충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더는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영숙의 가슴은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다정한 약속, 그리고 오랜 외로움 끝에 찾아온 새로운 삶의 희망.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도 있었다. 낯선 땅에서 과연 내가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말도 문화도 다른 곳에서 두렵지 않은 건 아니야. 그러나 곧 스스로를 달랬다. 아니, 오히려 나을지도 몰라. 이왕 새로 시작할 거라면 한국의 인연들과 닿지 않는 머나먼 땅이 더 좋을 수도 있어. 내 과거를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에서 다시 태어나는 거야. 그 생각은 점점 그녀의 두려움을 누르고 위로로 바뀌어 갔다. 환상에 부풀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자신보다 훨씬 젊고 늠름한 미군 장교와 함께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 그려졌다. 앞마당 잔디밭에는 햇살이 쏟아지고 흰색 2층 집 베란다에는
커튼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중산층의 여유로운 삶, 따뜻한 가정, 다시는 외롭지 않을 미래. 그 모든 것이 눈앞에 아지랑이처럼 피어올랐다. 영숙은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래, 이 사람이라면 내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을지도 몰라. 그녀는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데이비드에 대한 신뢰는 이제 확신으로 굳어졌다. 데이비드의 미래 약속 이후 둘의 대화는 더 자주, 더 길어졌다. 그는 퇴역 뒤에 꾸릴 생활을 구체적으로 그렸다. 앞마당엔 작은 그릴을 놓고요. 토요일엔 늦잠을 자고 당신은 커튼을 고르세요. 그런 말들이 영숙의 가슴에 작은 불을 지폈다. 그 불은 따뜻했지만 동시에 눈을 가리는 빛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소포 하나가 왔다. 당신 생각이 나서 소포를 보냈어요. 고급 초콜릿이랑 향수, 그리고 부대 기념패도요. 며칠 뒤 영숙의 휴대폰으로 국제우편센터라는 발신명이 뜬다. 수취인 확인 링크와 함께 소액 통관 수수료 문구. 액수는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였다. 영숙이 망설이자 데이비드가 곧장 메시지를 보낸다. 아, 그거 시스템상 어쩔 수 없어요. 한국 내 수취인 명의로 결제해야 한답니다. 월급날 바로 정산해 드릴게요. 제 급여 명세 캡처도 보내둘게요. 화면에는 페이먼트 펜딩이라는 영문 표기가 찍힌 급여 명세의 이미지가 떠 있었다. 영숙은 스스로 안심했다. 선물도 곧 도착하겠지. 소액인데 뭐. 결제를 마친 뒤 데이비드는 고맙다며 몇 번이고 인사를 했다. 선물은 검역지연 안내만 남기고 차일피일 미뤄졌다. 어느 저녁 데이비드가 낮게 숨을 고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번 주말에 외박을 내보려고 했는데 한국 근무는 행정 수수료가 추가로 든대요. 외국인 장교라서 대외 접촉 허가가 필요하답니다. 제가 직접 결제하려니 군인 급여 카드는 해외 민간 결제가 막혀 있어요. 행정팀에선 한국 내 번호로 승인된 결제가 있어야 빨리 처리가 된다네요. 그런 게 다 있어요? 네. 보안 규정 때문에 개인 계좌 해외 송금과 민간 결제가 제한돼요. 당신을 만나고 싶은 마음에 이런 걸 부탁드리게 되네요. 월말에 급여가 들어오면 바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액수는 전보다 조금 컸지만 못 낼 수준은 아니었다. 그날 밤 영숙은 곧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수수료를 결제했다. 그러나 주말 직전 데이비드는 미안하다는 메시지를 남겼다. 기지 내 격리 지침이 갑자기 내려와 휴가가 보류됐답니다. 정말 미안해요. 담당자에게 환불 요청은 넣어두었어요. 화면엔 프라세싱이라는 단어가 빛났다. 두 번의 소액은 영숙의 경계심을 누그러뜨렸다. 그는 항상 사유를 설명했고 서류를 제시했고 갚겠다고 말했다. 미루어지는 환불도 군대라는 조직의 느린 절차로 이해되었다. 믿음은 그렇게 작은 금액을 발판으로 자랐다. 어느 밤 데이비드의 목소리가 유난히 진지했다. 영숙 씨, 더는 기다리고 싶지 않아요. 조기 전역을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당신과 결혼하고 미국으로 함께 가죠. 그는 곧바로 문서를 보냈다. 상단에 사령부 문양이 박힌 영문 양식, 얼리 터머네이션 피와 식유러티 반드 항목, 결제란에는 서명 이미지, 하단에는 절차와 기한, 그리고 계좌가 적혀 있었다. 군 계약을 조기 종료하려면 위약금과 보증금을 같이 내야 한답니다. 원래는 제 계정에서 처리해야 하지만 보안 프로토콜 때문에 개인 계좌에 해외 송금이 금지돼 있어요. 행정팀은 민간 보증 계정을 통해 결제를 요구하네요. 담당 부서와 통화 연결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잠시 뒤 낯선 영어가 들렸다. 퍼서넬 오피스 스피킹. 간단한 한국어 인사도 섞였다.
서류 확인되셨고요. 지불이 되면 48시간 내 조기 전역 절차가 개시됩니다. 영숙은 몰랐다. 그 전화선의 반대편에도 사기 조직의 공범이 있었다는 것을. 전화를 끊고도 영숙은 한참을 앉아 있었다. 수억 대에 가까운 돈이라니 머리가 지끈거렸다. 그러나 문서의 형식, 도장의 선명함, 전화 저편의 단호한 목소리,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데이비드가 보여준 배려와 약속들이 그녀를 붙잡았다. 데이비드가 다시 낮게 말했다. 이건 제 인생의 선택이에요. 이제는 당신이 더는 힘들지 않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자유로워지면 바로 당신 곁으로 가겠습니다. 그날 모든 서류 집문서, 보험, 계좌 전부 당신에게 보여드릴게요. 우리가 약속했던 삶, 지금 시작하고 싶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다. 앞마당 잔디 흰색 2층 집, 따뜻한 주방의 불빛. 그동안 마음속에 쌓아온 풍경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녀는 결국 결심했다. 오래 모은 적금을 해약했고 해지환급금을 뽑기 위해 보험사 창구를 몇 번이나 드나들었다. 은행 직원이 고개를 갸웃거릴 때마다 그녀는 준비해온 말을 되뇌었다. 가족 일로 급히 필요해서요. 송금 당일 데이비드는 마지막 안내를 보냈다. 저녁 심사에 들어가면 휴대폰을 반납해야 해요. 몇 시간 정도 연락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모든 게 끝나면 바로 당신에게 달려가겠습니다. 송금 확인 문자와 함께 화면에는 푸른 체크 표시가 떴다. 그리고 정적이 흘렀다. 1시간, 2시간, 하루. 메시지는 배달되었지만 읽히지 않았다. 전화는 전원이 꺼져 있거나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안내만 반복했다. 그제야 지난 몇 달이 파도처럼 되돌아왔다. 통관 수수료, 휴가 행정 수수료, 환불 처리 중이라는 말들, 깔끔한 문서와 유창한 한국어, 따뜻한 약속과 그럴듯한 이유들. 모든 조각이 하나의 단어로 엮였다. 영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바닥을 쳤다. 차가운 바닥의 촉감이 발끝으로 올라왔다. 그녀의 통장은 비어 있었고 빚은 시작되었다. 요청할 때마다 그는 그럴듯한 이유와 증빙 사진, 서류를 함께 보냈다.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한 건 영숙이었다. 사랑의 눈이 가려져 의심 대신 믿음을 택한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돈을 송금할 때마다 손끝은 떨렸지만 그 떨림 속에는 곧 행복이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함께 섞여 있었다. 그러나 결과는 뻔했다. 그녀의 통장은 어느새 텅 비어버렸고 빚까지 짊어진 채 모든 돈은 사라지고 말았다. 그제야 영숙은 자신이 철저히 속았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메우려는 더 어두운 결심이 태어난다. 그것은 로맨스 스캠, 즉 연애 사기였던 것이었어. 달콤한 목소리로 시작해 잔혹하게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였다. 로맨스 스캠이란 온라인이나 전화로 접근해 사랑을 미끼로 금전을 빼앗는 범죄 수법이다. 사진과 신분을 조작해 군인, 의사, 사업가 등으로 속이며 당신과 결혼하고 싶다, 송금이 필요하다라며 감정을 흔들어 결국 피해자를 금전적으로 파멸에 빠뜨린다. 영숙의 손은 밤마다 떨렸다. 통장 잔액은 비어 있었고 카드 대금은 쌓여갔다. 내가 어떻게 이걸 감당하지?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은 점점 낯설어졌다. 무엇보다 무서운 것은 남편이었다. 민섭이 한국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이혼이다. 넌 날 기만했어. 그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때렸다.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상상을 하면 숨이 막혔다. 영숙은 밤마다 다이어리 속 빈 페이지에 계산기를 두드렸다. 적금은 이미 해약, 보험도 해지, 대출은 한도까지.
어디에도 빠져나갈 구멍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점점 한 가지 생각이 그녀의 뇌리를 파고들었다. 어머니의 보험금, 72세 권춘자, 고혈압과 심장질환으로 약을 달고 살았다. 그녀를 위해 오랫동안 들어둔 생명보험. 수급자는 영숙 자신이었다. 영숙은 오랫동안 갈등했다. 내가 정말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그래도 가족인데 어떻게? 하지만 생각은 곧 합리화로 바뀌었다. 아니야, 어머니는 이미 병약하시잖아. 어차피 오래 사시진 못할 거야. 이렇게라도 해야 나와 남편, 딸은 지켜낼 수 있어. 그녀의 가슴 속에서 도덕과 공포가 싸웠다. 그리고 결국 공포가 이겼다. 간호사로 일한 경험은 그녀를 차갑게 만들었다. 혈액을 묽게 하는 약 와파린. 하루 권장량 이상을 꾸준히 복용하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영숙은 시어머니를 찾아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요즘 날씨가 쌀쌀해요. 약 드실 때 조금 더 챙기시면 혈액순환이 더 잘 될 거예요. 이렇게 복용하시면 좋습니다. 그녀는 복용량을 은근히 늘리는 방법을 알려주었다. 춘자는 며느리의 말을 의심하지 않았다. 아이고, 역시 간호사라 그런지 믿음직스럽구나. 그날부터 춘자는 며느리가 알려준 대로 약을 복용하기 시작했다. 영숙은 매일같이 전화를 해 시어머니의 안부를 묻는 척하며 차갑게 그 과정을 지켜봤다. 조금만 더면 돼. 그러나 뜻밖의 변수. 며칠 뒤부터 춘자의 몸은 무겁게 가라앉기 시작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은 돌덩이처럼 눌렸다. 아침마다 밥상 앞에 앉으면 젓가락을 쥔 손이 덜덜 떨렸다. 하얀 쌀밥 위로 떨어지는 콧방울, 이어지는 핏빛 자국.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이상하다, 감기 기운인가 중얼거렸지만 피는 날마다 더 쉽게 터져나왔다. 거울 속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피부 밑으로 선명하게 비쳐오르는 푸른 혈관, 사소한 부딪힘에도 팔과 다리에 검푸른 멍이 번져갔다. 밤이면 심장이 쿵쿵 울려대며 숨이 차 누운 채로 한참을 뒤척였다. 집안은 정막에 잠겨 있었다. 낡은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똑딱똑딱 울려 퍼졌다. 바람이 창문 틈새를 스치며 싸늘한 기운을 밀어 넣을 때마다 마루 바닥에 앉은 시어머니는 알 수 없는 두려움에 몸을 웅크렸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낡은 전등불 아래서 약을 삼키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머리가 어지럽다며 벽을 짚었다. 어지럽네. 심장이. 말을 끝내기도 전에 몸이 휘청 그대로 마룻바닥에 쓰러졌다. 쾅! 나무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좁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차갑고 습기 어린 공기 속에서 그녀의 몸은 미동도 없이 뻗어 있었다. 숨소리는 희미했고 창백한 얼굴 위로 식은 땀이 송골송골 맺혔다. 그러나 그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나이가 드니 원래 이렇지 뭐. 그 무렵 춘자의 남동생 권병호가 이웃 동네에서 찾아왔다. 그는 농사를 짓고 있었지만 가끔 누나가 걱정돼 들르곤 했다. 누님, 요즘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소? 병원에는 다니는 거요? 아이고, 그냥 나이 탓이지. 괜찮다. 병호는 찜찜했지만 누나의 고집을 꺾을 수 없었다. 그저 시장에서 사온 과일을 두고 돌아갔다. 그러나 이 우연한 방문은 훗날 운명을 바꿀 씨앗이 되었다. 어느 날 저녁 춘자는 갑자기 쓰러졌다. 숨소리는 거칠었고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 있었다. 마침 농사일을 마치고 돌아오던 병호가 집 앞에서 그 광경을 발견했다. 누님, 그는 다급히 119에 전화를 걸었다. 집안의 고요를 깨고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왔다.
점점 커지는 구급차의 경적, 붉은 불빛이 담벼락을 스치며 번쩍였다. 구급차에 몸을 싣고 병원으로 향했다. 그렇게 춘자는 중환자실에 실려갔다. 밀려 들어오는 차가운 공기,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는 스테인리스 기구들. 차갑게 냄새나는 소독약 향이 코끝을 찔렀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산소 마스크, 빨리. 의료진의 목소리가 긴박하게 얽히며 공간을 울렸다. 삐삐, 심장 모니터의 불안한 리듬이 사람들의 심장을 조여왔다. 시어머니의 몸은 마치 힘없이 가라앉는 종이장 같았다. 그러나 의사들의 손길이 포기하지 않고 그녀를 붙잡았다. 몇 시간이 흐른 끝에 놀랍게도 그녀는 간신히 눈을 떴다. 숨소리는 거칠고 희미했지만 아직 살아있었다. 의사의 차가운 목소리가 가족에게 전해졌다. 환자는 와파린 과다 복용 상태였습니다. 누군가 투약량을 의도적으로 늘리지 않았다면 설명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차가운 중환자실의 공기 속에서 시어머니는 그제야 며느리의 얼굴을 떠올렸다. 정성스레 약을 챙겨주라던 그 손길, 웃으며 건넸던 거짓말들. 심장은 약해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서서히 날카로워지고 있었다.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겨울 햇살은 차갑고도 뿌옇게 번져 있었다. 중환자실에서 살아 돌아온 권춘자는 결심했다. 이대로 넘어가면 저 아이는 또다시 사람을 해칠 거야. 내가 막아야 해. 권춘자는 의사에게 부탁해 정식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거기에는 와파린 과다 복용, 인위적 투약 가능성, 매우 높음이라는 문구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그녀는 약 봉투와 복용 지시 메모, 그리고 자신이 적어둔 일기까지 묶어 경찰서로 향했다. 저를 죽이려 한 사람이 제 며느리입니다. 그녀가 간호사라는 권위를 내세워 제게 거짓말을 하고 약을 더 먹게 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형사는 차례로 내밀어진 자료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이 정도면 살인미수 혐의 수사가 가능합니다. 걱정 마십시오, 어르신. 그리고 두 번째 행동에 들어갔다. 병원장 앞으로 보낸 익명 제보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귀 병원 소속 간호사 송영숙은 시어머니에게 약을 조작하여 살인미수를 저질렀습니다. 증거와 진단서는 이미 경찰에 제출되었습니다.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병원은 발칵 뒤집혔다. 간호사들이 웅성거렸고 환자 보호자들은 겁에 질린 얼굴로 소문을 퍼뜨렸다. 결국 영숙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하얀 가운을 벗어야 했다. 간호사 면허관리위원회에도 보고가 올라가 그녀의 이름은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랐다. 다시는 의료 현장에 설 수 없는 운명이었다. 언론은 빠르게 달려들었다. 며느리에게 살해당할 뻔한 노모, 경찰이 수사 중. 뉴스 타이틀은 자극적이었고 기사는 순식간에 메인 화면에 걸렸다. 사진은 가려졌지만 주변 사람들은 곧 알아봤다. 저거 영숙 얘기 아니야? 세상에 간호사가 시어머니를 독살하려 했다니. 사회적 낙인은 더 이상 지워지지 않았다. 해외 근무를 하다 서둘러 귀국한 아들 김민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정말이야? 영숙이가 그런 짓을 했다고? 권춘자는 차갑게 웃으며 두툼한 서류철을 건넸다. 내 아내가 날 죽이려 했다. 여기 증거가 있다. 내가 사랑한다고 믿었던 여자가 사실은 살인자였던 거다. 민섭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너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 순간 영숙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모았다. 눈물은 쉴 새 없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한참을 울먹이던 영숙은 어렵게 말문을 열었다. 사실대로 말할 테니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나도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 데이비드라는 남자, 아니, 사기꾼한테 속았어. 그가 날 사랑한다고, 같이 살자고,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어.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전 재산을 다 바쳤고, 빚까지 생겼어. 당신이 알게 되면 난 버림받을 게 뻔했어. 당신이 나를 떠날까봐, 가정이 무너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어머니를 영숙은 흐느끼며 민섭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다.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단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당신만 믿고 살게. 아람이 엄마로서, 아내로서 다시 살 기회를 줘. 제발. 그러나 민섭의 눈빛은 돌처럼 차가웠다. 그는 천천히 손을 뿌리치며 입술을 깨물었다. 용서? 내가 한 짓은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려 했어. 우리 엄마를 죽이려 했다고. 넌 내 아내가 아니라 우리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야. 아람이의 엄마로서도 자격 없어. 이제부터 넌 내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이야. 민섭은 단호하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그 순간 영숙의 눈빛은 산산이 부서졌고 울부짖음만이 공허한 방 안에 메아리 쳤다. 아들의 목소리는 여전히 냉혹했다. 넌 내 아내가 아니야. 우리 가족을 파괴한 범죄자일 뿐이야. 그 말은 영숙의 가슴을 날카롭게 찌르며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민섭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탁자 위에 내던졌다. 도장은 찍을 필요 없어. 내가 거부해도 법적으로 끝까지 갈 거다. 영숙은 눈물에 젖은 얼굴로 남편을 붙잡으려 했지만 민섭은 차갑게 몸을 떼어냈다. 그녀의 손끝이 허공에 덜컥 매달린 듯 허무하게 떨어졌다. 며칠 후 미국에 있는 딸 아람에게도 소식이 전해졌다. 처음 전화를 받은 아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엄마가 할머니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나 민섭이 보낸 기사 링크와 경찰 수사 내용을 확인한 순간 아람의 목소리는 차갑게 굳어졌다. 엄마, 정말이에요? 왜 그랬어요? 우리 가족을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영숙은 전화를 붙들고 흐느꼈다. 아람아, 엄마가 잘못했어. 미쳤던 거야. 사랑에 눈이 멀어서 제발 엄마를 버리지 말아줘. 하지만 딸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엄마는 이제 내 엄마가 아니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뚝. 수화기 너머에서 끊어진 신호음이 방 안에 차갑게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영숙은 무너져 내리듯 바닥에 주저앉았다. 가정은 그렇게 산산이 부서졌다. 민섭은 법적 절차를 밟으며 아내와 완전히 결별했고 딸 아람은 한국에 오더라도 어머니와 마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영숙은 홀로 남겨졌다. 남편도 딸도 더 이상 그녀를 불러주지 않았다. 가족이라 부를 수 있는 존재가 더 이상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리고 권춘자 시어머니는 내 아들은 이제라도 눈을 떴구나 라며 차가운 평온 속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가슴 속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동시에 통쾌한 안도감이 스며들었다. 서울 변두리 좁디 좁은 고시원 방. 창문은 담벼락을 향해 열려 있었고 바람 한 줄기조차 스며들지 않는 답답한 공간이었다. 낡은 형광등은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방 안에는 눅눅한 곰팡이 냄새가 가득했다. 책상 위에는 밀린 카드 고지서와 독촉장들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다. 연체금 150만 원, 기한 내 미납 시 법적 조치라는 붉은 글씨가 영숙의 가슴을 쿵쿵 내리쳤다. 그녀는 손으로 고지서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지만 그 안에서도 붉은 글씨가 불길처럼 번져 보였다. 밤이면 고시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라면 끓는 소리,
옆방에서 새어나오는 텔레비전 웃음소리가 유난히 더 크게, 더 잔인하게 들렸다. 나도 한때는 가정이 있었는데 영숙은 허공에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그러나 떠오르는 건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눈빛, 남편의 냉혹한 말, 그리고 딸의 차갑게 끊어진 목소리뿐이었다. 휴대폰은 여전히 손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녀는 무의식처럼 데이비드라는 이름을 눌러보았다. 그러나 돌아오는 건 없는 번호, 연결 실패 메시지뿐. 그 목소리가 달콤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끈 악마의 올감이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뼈저리게 깨닫는다. 창밖의 어둠은 깊었고 그녀의 방 안에는 오직 적막과 절망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영숙의 비극은 이게 끝이 아니었다. 아니, 오히려 시작에 불과했다. 몸과 마음이 만신창이가 된 채 쓰러지듯 누우려는 순간 누군가 문을 쿵쾅 두드렸다. 힘없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했더니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라고 했다. 영숙은 올 것이 왔구나 하고 직감했다. 떨리는 손으로 잠금 장치를 풀었다. 시커먼 잠바를 입은 건장한 남자 둘이서 영숙을 밀치듯 급하게 들어왔다. 체포 내용을 고지하고 격하게 양팔을 끼고 압송하려는데 영숙은 자신의 미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난 안 가 난 못 가 내가 왜라고 울부짖으며 뒤로 몸을 빼었다. 그러나 이내 영숙은 제압을 당했고 그들을 따라 질질 끌려가듯 무거운 발걸음을 떼었다. 그렇게 그날 밤부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가진 고초와 고통을 감내하며 감옥에서 남은 생을 보내게 되었다. 한 통의 전화가 불러온 파멸. 그 전화는 한 여인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갔고 가정은 무너졌으며 남편과 딸, 시어머니까지 모두를 불행의 늪에 빠뜨렸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 하지만 그 외로움은 때로 가장 교묘한 범죄자들에게 먹잇감이 된다. 로맨스 스캠, 일명 연애 사기. 사랑이라는 달콤한 이름 뒤에 숨어 상대의 마음을 파고들고 결국 재산과 인생까지 앗아가는 범죄. 송영숙의 이야기는 특별한 사례가 아니다. 우리 주변, 우리 가족, 바로 나 자신도 언제든 그 피해자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기억해야 한다. 사랑을 빌미로 다가오는 달콤한 속삭임, 그 이면엔 언제나 덫이 숨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권춘자의 목소리는 우리 모두에게 경고한다. 외로움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그 틈을 노리는 범죄가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 이야기를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외로움을 이겨내지 못한 영숙에 대한 조언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